초겨울의 쌀쌀한 공기가 채 가시지 않은 요양병원 1층 로비는 유난히 부산스러웠습니다. 각종 짐을 든 보호자들과 환자들, 그리고 바쁘게 오가는 의료진들로 꽤나 소란했죠. 60대 정훈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은 노모의 낡은 담요를 단단히 여며주었습니다. 노모는 낯선 환경이 불안한지 말없이 아들의 옷자락만 꾹 붙잡고 있었죠. 정우는 그런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애써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거의 다 왔습니다. 저기 가서 입원 수속만 하면 편히 쉴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평온함을 가장하고 있었습니다. 정훈이 휠체어를 밀고 원무과 창구 쪽으로 막 방향을 틀던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복도 한편에 멈췄습니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 유독 한 여자가 창밖을 보며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헐렁한 환자복을 입은 여자는 창밖에 앙상한 나뭇가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부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녀의 옆모습을 희미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낯익은 턱선과 콧날에 정훈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설마, 아니야. 닮은 사람이겠지. 정훈은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은 이미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버렸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매일 밤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여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틀림없는 수경이었습니다. 30년 전 어린 아들마저 내버려 두고 그를 처참히 버리고 떠났던 아내 오수경. 정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노란색 서류 봉투가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입원 서류와 동의서 몇 장이 하얀 병원 복도 바닥에 흩어졌죠. 하지만 정훈은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수경은 공허한 눈동자로 정훈을 무심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을 혹은 복도에 놓인 화분을 지나치듯 말입니다. 아무런 표정도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정훈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경은 다시 복도 끝 창문을 향해 유령처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정훈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머리채를 잡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에 있느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따져 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모가 아들의 이상한 낌새에 불안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정훈아, 왜 그러냐?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정훈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허둥지둥 주워 담았습니다. 심장이 제멋대로 날뛰고 식은땀이 등을 축축하게 적셨습니다. 정훈은 수경이 사라진 복도 끝을 차마 돌아보지 못한 채 원무과 창구로 비틀거리며 향했습니다. 정훈은 노모를 6인실 병실의 창가 쪽 침대에 겨우 눕혔습니다. 병실 안은 이미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말소리, 짐 정리하는 소리로 어수선했죠. 커튼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시작될 병원 생활의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훈의 귀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방금 복도에서 마주친 수경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잠시만 계세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정훈은 노모의 손을 잠시 잡았다가 횡설수설하며 병실을 뛰쳐나왔습니다. 노모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아들을 바라보았지만 정우는 이미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것도 잊은 채 병원 복도를 미친 듯이 헤맸습니다. 방금 전 수경이 사라졌던 복도 끝, 그리고 환자들이 모여있는 휴게실까지 샅샅이 뒤졌죠. 혹시라도 자신이 헛것을 본 것이길 바라는 마음과 그녀를 당장 찾아야 한다는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던 정훈의 눈에 1층 정원으로 향하는 유리문이 들어왔습니다. 유리문 너머 정원 벤치에 몇몇 환자들이 휠체어를 타거나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 낯익은 환자복을 입은 수경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우는 유리문 앞에 멈춰서서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까이서 본 수경의 얼굴은 30년의 세월을 정통으로 맞아내고 있었습니다. 피부는 푸석했고 공허한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듯 보였죠. 하지만 분명히 수경이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그 매정한 아내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정우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보다 더한 배신감이 심장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에. 그는 온몸으로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경은 정훈의 존재는커녕 주변의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저 벤치 앞 화단의 마른 나뭇잎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그 모습은 30년 전 아이를 두고도 매몰차게 떠나던 당당한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멀리서 그녀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 만의 재회는 그렇게 너무도 기이하고 처참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원에서 마주한 수경의 처참한 모습은 정훈의 30년 묵은 분노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병실로 돌아갈 수 없었죠.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그는 다시 1층 원무가 창구로 향했습니다. 아까 입원 수속을 도왔던 젊은 남자 직원이 정훈을 알아보고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정훈은 창구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 마른 입술을 겨우 열었습니다. 아까 병원 복도에서 본 환자분에 대해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직원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환자의 개인정보를 묻는 보호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상대해야 하는 피곤한 일이었으니까요. 환자분 성함이 혹시 오수경 맞습니까? 정훈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예상했다는 듯 사무적인 말투로 답했습니다. 선생님, 환자분의 개인정보는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규정이라서요. 정우는 창백해진 얼굴로 창구에 매달렸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제 아주 오래된, 정말 오래된 지인일지도 모릅니다. 방금 너무 닮은 사람을 봐서 그냥 확인만이라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의 간절함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직원은 정훈의 핏발선 눈과 떨리는 손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딱한 사정이 있음을 직감했죠. 직원은 한숨을 내쉬며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마지못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오수경 님이요. 컴퓨터 화면을 보던 직원의 눈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네. 302호실에 입원해 계신 환자분 맞네요. 그런데 직원이 말을 흐리자 정훈의 심장이 다시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뭐요? 예. 뭐가 어떻습니까? 이분은 보호자가 없으십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모니터의 정보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몇 달 전에 구청을 통해서 무연고 환자로 이쪽으로 오셨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요. 심각한 알츠하이머 진단 받으셨고요.
무영고. 그 세 글자가 정훈의 뒤통수를 망치로 세게 내리치는 듯 했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30년이었습니다. 30년간 정훈은 수경이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돈을 쫓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거라 저주했습니다. 자신과 어린 아들을 버린 대가로 호의호식하며 웃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정훈이 지난 세월을 버텨낸 유일한 분노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무연고 환자라니요. 버려진 것은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허탈감에 정훈은 그 자리에 망연자실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훈의 일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노모를 돌본다는 것이 분명한 이유였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죠. 정훈은 노모의 병실에 들르기 전 습관처럼 수경이 머무는 3층 병동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는 차마 302호실 병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복도를 서성이거나 간호사 스테이션 맞은편 의자에 앉아 바쁘게 오가는 의료진들 사이로 그녀의 모습을 훔쳐볼 뿐이었습니다. 그가 훔쳐본 수경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식사 시간이면 정훈의 가슴은 더욱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수경은 식판을 앞에 두고도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을 때가 많았죠. 그러다가 갑자기 옆에 앉은 다른 환자의 밥을 빼앗아 먹으려는 듯 손을 뻗기도 했습니다. 간병인이 놀라 황급히 그녀의 손을 제지하면 수경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른 채 아이처럼 그저 멍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정훈은 그 광경을 차마 끝까지 지켜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는 간호사가 그녀의 팔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간호사가 억지로 수경의 팔을 끌어당기자 수경은 아픈 동물처럼 소리를 지르며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그토록 도도하고 매몰찼던 그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정훈은 그런 수경을 볼 때마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녀의 뺨이라도 후려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저렇게 망가진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고 따지고 싶었죠. 하지만 그의 분노는 이내 차가운 연민으로 바뀌곤 했습니다. 저항하던 수경이 결국 힘없이 주저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볼 때 정훈은 더 이상 그녀를 원망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3IMG 자신을 버린 아내에 대한 증오심은 기억조차 잃어버린 낯선 환자 무연고 환자 수경 앞에서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는 원망과 동정이라는 정반대의 감정 속에서 매일같이 길을 잃었습니다. 하루는 정훈이 복도를 걷다가 검사를 받으러 나오던 수경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수경은 정훈을 마치 복도의 벽이나 화분처럼 아무렇지 않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에게 정훈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수경의 모습을 훔쳐보는 것만으로는 30년의 공백을 그리고 지금의 처참한 현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훈은 결국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는 노모의 병실이 있는 2층이 아닌 수경이 있는 3층의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곧장 향했죠. 그곳에는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한 간호사가 분주하게 컴퓨터 차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복도에서 수경을 능숙하게 다루던 바로 그 김 간호사였습니다. 정훈은 그녀가 잠시 모니터에서 눈을 떼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여쭤볼 게 있습니다. 김 간호사는
굳은 표정의 정훈을 의아하게 올려다보았습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2층 보호자분 아니신가요? 그녀는 정훈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훈은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호 김말순 보호자입니다만 다름이 아니라 저기 302호 환자분 오수경님 말입니다. 김 간호사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다른 층의 보호자가 특정 환자를 콕 집어 묻는 경우는 흔치 않았으니까요. 오수경님은 무슨 일로? 정우는 미리 준비한 말을 더듬거리며 꺼냈습니다. 아니, 오해는 마시고 제가 복도에서 몇 번 뵀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셔서요. 혹시 가족분들은 안 계신가 해서요. 그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어설프게 들릴지 알았지만 달리 물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 간호사는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잃지 않고 사무적으로 답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알츠하이머가 심하셔서요.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연락이 닿는 가족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원무과에서 들었던 내용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 오시기 전에는 어디에 계셨는지 정훈이 한 걸음 더 들어가려 하자 김 간호사는 그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보호자님, 그 이상은 환자분의 개인정보라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바쁘신데. 그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섰습니다. 김 간호사는 정훈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의 뒷모습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하기엔 정훈의 눈빛에는 너무도 복잡한 감정들이 담겨 있었죠. 김 간호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오수경 환자의 전자 차트를 다시 클릭해 화면에 띄웠습니다. 차트 상단에 떠 있는 무영고라는 붉은색 세 글자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밤이 깊은 요양병원의 복도는 유난히 고요하고 어두웠습니다. 정우는 노모의 병실 간이 침대에서 불편하게 새우잠을 자고 있었죠. 낮 동안의 긴장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 몽롱한 상태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막을 찢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복도 전체를 울렸습니다. 아! 정우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황급히 병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죠. 복도 저편에서 엄청난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수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실에서 뛰쳐나와 맨발로 복도를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헐렁한 환자복은 격렬한 움직임에 반쯤 흘러내려 있었고 머리는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죠. 수경의 두 눈은 극도의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허공에 무언가를 피하려는 듯 손을 마구 휘저었습니다. 비와, 안 돼. 사고, 안 돼요. 수경은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들을 공포에 질려 내뱉으며 절규했습니다. 그녀의 처절한 비명에 잠에서 깬 다른 병실의 환자들이 문을 빼꼼 열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몇몇 보호자들도 놀라서 복도로 뛰쳐나왔죠. 야간 근무 중이던 간호사 2명과 당직 의사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오수경님 진정하세요. 괜찮습니다. 의료진이 그녀를 붙잡아 제지하려 했지만 발작적인 공포에 휩싸인 수경은 더욱 거칠게 저항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려는 사람 같았죠. 정우는 그 모든 광경을 복도 한가운데 선체로 얼어붙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도도하고 매정하던 아내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눈앞에는 그저 알 수 없는 과거의 공포에 갇혀 발버둥 치는 낯설고 가여운 환자만 있을 뿐이었죠. 그는 그녀에게 다가갈 수도, 그렇다고 차마 눈을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김 간호사가 주사기를 든 트레이를 들고 재빠르게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다른 간호사들이 수경을 붙잡은 틈을 타 능숙하게 그녀의 팔에 주사를 놓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던 수경의 몸부림이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차가운 복도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짐승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이 겨우 진정되고 김 간호사는 한숨을 돌리며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복도에 망부석처럼 서 있는 정훈에게 향했습니다. 김 간호사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깊은 고통과 충격에 휩싸인 정훈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는 정훈을 향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지난밤의 소동은 마치 악몽처럼 정훈의 뇌리에 깊게 박혔습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아침이 되자마자 노모의 병실을 찾았죠. 어머니는 다행히 간밤의 소란을 전혀 알지 못하는 듯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휠체어를 끌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조금이라도 복도를 걸으며 답답한 머리를 식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수경이 있는 3층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3층 복도에 막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반대편에서 김 간호사가 휠체어 하나를 밀며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휠체어에는 어젯밤과는 달리 너무도 조용한 수경이 앉아 있었죠. 정훈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우뚝 멈췄습니다. 김 간호사 역시 정훈과 그의 노모를 발견하고는 휠체어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네 사람, 아니 두 대의 휠체어와 두 명의 보호자는 복도 한가운데서 마주 서게 되었습니다. 정훈은 숨을 참았습니다. 김 간호사는 어젯밤의 그 눈빛으로 정훈을 지그시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복도를 감쌌습니다. 수경은 여전히 텅 빈 눈으로 정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훈의 휠체어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미동도 없이 꾸벅꾸벅 졸고만 있던 정훈의 노모가 천천히 고개를 든 것입니다. 치매로 인해 대부분의 시간을 멍하니 보내던 노모였습니다. 그녀의 희미한 시선이 맞은편 휠체어에 앉은 수경에게 정확히 꽂혔습니다. 노모의 주름진 손이 천천히 그리고 떨리며 수경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에 당황했습니다. 이윽고 노모의 마른 입술 사이로 아주 작고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가, 너, 아가. 정훈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가, 30년이었습니다. 며느리였던 수경이 집을 나간 이후 어머니가 그 단어를 입에 올린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치매가 시작된 이후로는 아들인 정훈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30년 만에 만난 수경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정훈은 온몸이 얼어붙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수경은 그 부름에도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김 간호사의 눈은 놀라움으로 크게 뜨였습니다. 어젯밤 정훈의 반응과 오늘 노모의 이 기묘한 행동. 김 간호사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쳤던 그 기묘한 순간은 김 간호사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치매 환자인 노모가 보인 반응,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던 정훈의 절망적인 얼굴. 김 간호사는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몇 달 전 수경이 이 병원에 처음 왔을 때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수경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멍했지만 유독 낡고 해진 캐리어 손잡이 하나만을 필자적으로 붙잡고 있었죠. 마치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간호사들이 손을 대려 할 때마다 사고라는 단어를 중얼거리며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그것이 어젯밤 수경의 발작적인 비명과 오늘 노모의 알아볼 수 없는 부름과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김 간호사는 결심한 듯 노모의 병실에 있던 정훈을 찾아갔습니다. 보호자님, 잠시 저와 3층 휴게실에서 말씀 좀 나누실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정훈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지만 묵묵히 그녀를 따랐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휴게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간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오수경님을 알아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정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호자님, 혹시 오수경님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정훈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그는 이 질문을 피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간절히 기다려왔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의 입술이 몇 번 달싹이다. 마침내 포기한 듯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네, 아내였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30년의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지금의 혼란이 모두 담겨 있었죠. 30년 전에 나와 아이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요.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김 간호사는 예상보다 더한 충격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연고 환자라고만 생각했던 수경에게 이런 기막힌 사연의 남편이 나타나다니요. 그녀는 놀란 가슴을 애써 진정시켰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그렇게 김 간호사는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훈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보호자님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정훈을 이끌고 간호사 스테이션 안쪽 굳게 닫힌 창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오수경 님이 이 병원에 오실 때 유일하게 가지고 계셨던 물건입니다. 그녀의 말은 정훈을 30년 전 과거의 판도라 상자 앞으로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김 간호사가 이끈 곳은 간호사 스테이션 뒤편의 좁은 창고였습니다. 오래된 서류와 비품들에서 나는 퀴퀴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죠. 김 간호사는 익숙한 듯 불을 켜고 한쪽 구석의 높은 선반을 향해 갔습니다. 그녀는 까치발을 들어 선반 맨 위에 쌓여있던 여러 상자들 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내렸습니다. 이겁니다. 그것은 손때가 묻어 누렇게 변색된 낡은 종이 상자였습니다. 뚜껑에는 오수경이라는 이름 석자가 매직으로 투박하게 적혀 있었죠. 김 간호사는 상자 위에 먼지를 한번 불어내고는 그것을 정훈에게 건넸습니다. 정훈은 마치 무거운 돌덩이라도 받아드는 것처럼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30년 만에 잡는 아내의 흔적 앞에서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안에 뭐가?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더디게 움직이는 손가락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많은 것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낡아서 색이 바랜 스카프 한 장, 손때 묻은 작은 손거울, 그리고 펜 몇 자루가 전부였죠. 너무도 초라한 소지품에 정훈의 가슴이 다시 한번 먹먹해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상자 바닥에 깔린 얇은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그것은 코팅조차 되지 않은 빛바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정훈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30년 전 그 누구보다 씩씩하고
젊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결혼 직후 친구들과의 등산길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가 왜 이 사진을 수경이 가지고 있는지 기억을 더듬을 때였습니다. 사진을 뒤집어 본 정우는 그 자리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수경의 것이 분명한 하지만 잔뜩 흔들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라는 그 세 글자가 정훈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무엇이 미안하다는 것인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손끝에 사진 밑에 깔려있던 또 다른 종이 조각이 만져졌습니다. 그것은 반듯하게 여러 번 접혀 있는 오래된 신문 기사 스크랩이었습니다. 정우는 홀린 듯이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습니다. 종이는 이미 바스러질 듯 누렇게 변해 있었죠. 영고속도로 20중 추돌사고, 버스 전복으로 사상자 수십 명 발생 까만 고딕체의 헤드라인이 그의 눈을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의 날짜는 정확히 30년 전 수경이 집을 나갔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정우는 기사 내용을 읽어내려가다 충격으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망자 명단과 실종자 그리고 신원불명의 부상자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수경이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 끔찍하고도 충격적인 가능성을 말입니다. 정우는 낡은 신문 조각을 손에 쥔 채 창고에서 거의 뛰쳐나오다시피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30년 전과 사고라는 두 단어만으로 가득 차 있었죠. 김 간호사가 뒤에서 무언가 말을 거는 것 같았지만 정훈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비상계단을 쿵쿵거리며 뛰어내려가 병원 정문으로 미친 듯이 달려나갔습니다. 찬바람이 그의 뺨을 때렸지만 그는 지금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해.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다 이내 근처의 PC방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더 오래된 자료를 찾으려면 도서관이었습니다. 정우는 택시를 잡아타고 가장 가까운 시립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죠. 그는 자료실 직원에게 다짜고짜 30년 전 신문 기사를 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낡은 마이크로필름 자료실을 안내하며 늙은 방문객의 절박한 모습을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정훈에게는 그런 시선 따위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30년 전 그날의 날짜를 입력했습니다. 영고속도로 20중 추돌사고. 뿌연 화면 속에서 창고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그러나 훨씬 더 선명한 기사 헤드라인이 나타났습니다. 정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기사를 한자 한자 읽어내려갔습니다. 기사는 참혹한 사고 현장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었죠. 그는 부상자 명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수경 당시 30세, 신원불명 창고에서 본 것은 사망자 명단이 아니었습니다. 부상자였습니다. 그녀는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원불명이라는 네 글자가 그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관련 날짜의 후속 기사를 미친 듯이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며칠 뒤 사회면 구석에서 작은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고 생존자 오수경, 장기 기억상실. 가족 못 찾아. 정훈의 눈이 그 활자 위에서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경은 사고의 충격으로 사고 당일은 물론 그 이전의 모든 기억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고 당시 함께 버스에 탔던 그녀의 부모님, 즉 정훈의 장인, 장모는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날 수경은 친정에 갔다가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부모님도 자신의 과거도 심지어 남편과 자식이 있다는 기억조차도 말입니다. 그녀는 정훈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훈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남편과 아들의 존재조차 잊어버린 채 30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정훈은 자신이 30년간 쌓아 올린 원망의 탑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다른 남자와 행복할 것이라 저주했던 모든 순간들이 부메랑이 되어 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원망의 대상이었던 아내는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고독한 피해자였습니다. 정우는 비틀거리며 도서관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느새 해가 저물고 차가운 도시의 불빛이 그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그는 길거리 한복판, 버스 정류장 벤치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죠. 30년의 오해와 원망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자리에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과 슬픔이 화산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흑, 흑, 흑.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오열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거렸지만 그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수경은 그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얼마나 오래 울었는지 몰랐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30년의 세월을 원망했던 자신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양병원에 나타난 정우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게 흔들리지 않았죠. 그의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노모의 병실도 수경의 병실도 지나쳐 곧장 1층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며칠 전 수경이 무연고 환자라고 알려주었던 바로 그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은 정훈의 헬쑥한 몰골을 알아보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훈은 아무 말 없이 창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자신의 신분증과 어젯밤 집에서 미친 듯이 뒤져 찾아낸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 확인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직원이 내민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날짜가 찍혀 있는 빛바랜 가족관계 증명서였습니다. 그 서류에는 배우자 오수경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직원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이게 그럼 오수경님 보호자분이셨습니까?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무연고 환자 오수경. 그 사람 법적 보호자 접니다. 직원은 당황한 기색으로 서류와 컴퓨터 화면을 몇 번이고 번갈아 확인했습니다. 무연고라는 붉은 글씨를 지우고 보호자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직원의 손놀림이 분주해졌습니다. 밀린 병원비가 있으실 텐데.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정우는 기다렸다는 듯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전부 결제해 주십시오. 오늘부로 아내에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제가 책임집니다. 모든 수납이 끝나고 직원이 보호자 등록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우는 서류에 적힌 오수경이라는 이름을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 보호자란에 그는 30년 만에 아내의 곁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김정훈. 세 글자를 적어 내려가는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용서도 화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뒤늦게라도 자신이 감당해야 할 30년의 무게를 받아들이는 엄숙한 의식이었습니다.
때마침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향하던 김 간호사가 멀리서 원무과 앞에 정훈을 발견했습니다. 서류에 서명을 하고 굳은 표정으로 일어서는 그의 모습을 그녀는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알았다는 듯 김 간호사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훈이 법적 보호자로서 가장 먼저 병원 측에 요청한 것은 병실의 이동이었습니다. 그는 노모와 아내 두 사람을 한 방에서 함께 돌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죠. 무연고 환자였던 수경에게 30년 만에 남편이 나타났다는 사실에 병원 측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은 정훈의 딱한 사정을 받아들여 다행히 비어있던 3층의 2인실을 두 사람에게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훈은 분주하게 두 사람의 짐을 옮겼습니다. 그는 노모의 휠체어를 밀어 창가 쪽 침대에 모시고 이어서 수경의 휠체어를 밀어 맞은편 침대에 앉혔습니다. 한 방에 나란히 마주보게 된 두 개의 침대. 그것은 정훈이 앞으로 짊어져야 할 그의 남은 생의 무게처럼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훈은 이제 익숙하게 두 개의 식판을 받아들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먼저 노모의 침대 옆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셔야죠. 오늘은 생선 나왔네요. 자, 하세요. 치매로 기력이 쇠한 노모는 아들의 손길을 받아 겨우 입을 여러 죽을 받아 삼켰습니다. 정훈은 맞은편 침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수경은 식판이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식사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듯했죠. 정훈은 노모의 식사를 서둘러 마친 뒤 곧바로 수경의 침대로 향했습니다. 그는 맞은편 보조의자를 끌어와 수경의 앞에 말없이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숟가락에 밥과 부드러운 반찬을 조금 얹어 그녀의 입가로 조심스럽게 가져갔습니다. 수경 씨, 밥 먹읍시다. 정훈은 30년 만에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말을 건넸습니다. 수경은 낯선 소리에 고개를 돌려 텅 빈 눈으로 정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복도에서처럼 손길을 뿌리치거나 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천천히 입을 벌려 정훈이 내민 숟가락을 받아 먹었습니다. 정훈은 그 순간 뜨거운 것이 다시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묵묵히 그리고 천천히 숟가락을 계속 움직였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이 30년간 증오했던 아내. 이제는 둘 다 그의 손길 없이는 한 끼 식사조차 할 수 없는 기억을 잃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훈은 30년의 잃어버린 세월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은 모든 시간을 이 두 여인을 위한 속죄의 시간으로 채우기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러 2인실의 공기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정훈은 이제 두 여인을 돌보는 일과가 몸에 밴 듯했죠. 그날 오후는 유난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창가에 누운 노모는 금세 깊은 낮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정훈은 맞은편 침대의 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여느 때처럼 창밖의 먼 하늘만 멍하니 보고 있었죠. 정훈은 주머니 속에서 소중하게 간직해온 그것을 꺼냈습니다. 바로 30년 전 상자 속에서 발견했던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손에 쥐고 수경의 휠체어 옆에 조용히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그는 수경의 차갑고 마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바닥 위에 낡은 사진 한 장을 가만히 올려주었죠. 수경 씨,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사람, 보입니까? 수경의 공허하던 시선이 천천히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바닥 위에 놓인 이 낯선 물건을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정우는 그녀가 사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나요. 30년 전 당신 남편 김정훈입니다. 정우는 사진 속의 젊은 자신과 지금 주름진 자신의 얼굴을 번갈아 가리키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기억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그는 말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화였으니까요. 수경은 멍하니 사진과 정훈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지만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하는 듯 했죠. 수경의 텅 비어 있던 눈동자가 아주 잠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놀라움이나 반가움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도록 잊혔던 무언가가 수면 위로 희미하게 떠오르는 듯한 그런 찰나의 파문이었습니다. 수경은 사진을 쥔 손에 아주 조금 힘을 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한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사진이 아닌 눈앞의 정훈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가락이 정훈의 뺨에 조심스럽게 닿았습니다. 수경은 마치 처음 만져보는 물건을 확인하듯 정훈의 눈가와 콧등, 그리고 입술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의 젊은 남자와 눈앞의 늙은 남자를 자신의 손끝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경의 공허한 눈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우는지조차 모르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사고로 멈춰버린 그녀의 몸이, 그녀의 영혼이 이 남자를 기억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애써 참아왔던 모든 것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수경의 어깨를 끌어안고 그녀의 뺨에 자신의 눈물을 묻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30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소리 없이 함께 울었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요양병원 정원에는 어김없이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앙상했던 나뭇가지들 사이로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고 화단에는 노랗고 하얀 작은 꽃들이 만발했죠. 그 따뜻한 햇살이 눈부시게 비추는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정우는 두 대의 휠체어를 나란히 밀며 정원의 산책로를 아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왼쪽 휠체어에는 노모가 앉아 있었습니다. 치매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따사로운 햇볕이 좋은지 노모는 아이처럼 해맑게 웃고 있었죠. 그리고 오른쪽 휠체어에는 수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기억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의 알 수 없는 공포와 불안에 갇혀 발작을 일으키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놀라울 만큼 평온해 보였습니다. 정우는 두 사람에게 번갈아 가며 쉴 새 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기 꽃 좀 보세요. 작년에 심은 건데 아주 예쁘게 폈네요. 그렇죠? 수경 씨, 춥지는 않아요? 바람이 조금 부는 것 같은데. 담요 좀 더 덮어줄까? 그의 목소리에는 30년의 원망과 증오 대신 그저 덤덤한 일상의 온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답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기꺼이 말을 걸었죠. 정우는 30년의 지독한 원망을 마침내 내려놓았습니다. 그 대신 기억을 잃어버린 아내와 치매에 걸린 늙은 노모라는 어쩌면 더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용서라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남은 생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죠. 세 사람의 긴 그림자가 정원 산책로 위에 천천히 그리고 나란히 이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각자의 시간에 갇혀 있지만 세 사람은 분명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눈부신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깊게 팬 주름진 얼굴에 그것이 슬픔인지 기쁨인지 아니면 안도감인지 알 수 없는 망감이 교차하는 미소가 조용히 스쳐 지나갔습니다.